충격의 연속입니다. 누군가는 외교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용히, 정확히, 오직 국민만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Autopsy showed the victim 총이 아닌 died of a heart 서류로 attack caused by severe 말이 torture. 아닌 행동으로 About 8,000 세상을 South 바꾼 Koreans 한 나라. are Autopsy showed the victim 전 세계가 그 이름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to grow, 여러분, not 이건 just in 사건이 아니라 Cambodia, 기록입니다. Laos, 그리고 그 기록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외교 한마디 내뱉지 않은 채 국민을 되찾아온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세계의 이슈 속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30명. 여러분, 이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 석 달간 캄보디아에서 증발한 한국 청년의 수입니다. 국제기구는 침묵했습니다. 주변국들도 눈치만 봤죠. 복잡한 문제다.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이 움직인 순간 72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리처드슨입니다. 워싱턴에서 국제안보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죠. 오랫동안 숫자만 믿고 살았어요. 감정보다는 패턴을, 말보다는 데이터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적을 말하려고 합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워싱턴의 사무실은 고요했어요. 창밖으로는 어둠만 가득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 하나, 제 모니터만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죠.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미 식어서 차갑고 쓴맛만 남아 있었지만 정신을 차리게 해줬어요. 화면엔 경고창이 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급증 경보. 손끝을 움직여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숫자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30명. 전원 한국인이었어요. 모두 고수익 취업이란 공고를 보고 푸놈펜으로 향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꿈을 안고 떠났지만 지옥에 도착한 사람들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실종 통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날짜를 입력해보자 뭔가 이상했어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이한 파형이 나타났죠. 매주 수요일이었어요.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숫자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75명, 83명, 81명. 오차 범위가 5%도 안 됐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자연이 만든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달력에 표시하듯 주 단위로 시간표를 짜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는 시간표를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범죄의 패턴이 아니라 범죄의 시스템이다. 엑셀 시트 위에 숫자들이 피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국가가 이 구조를 모를 리 없었어요. 하지만 뉴스는 없었습니다. 발표도 없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언제나 무언가를 숨길 때 나오는 법이죠. 그래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사람이 사라지는 이유가 드러나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추적했습니다. 그 돈이 급증한 시기와 실종 증가 시점이 정확히 겹쳐 있었어요. 사람이 사라지는 곳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식었어요. 선의가 악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와주려던 돈이 감옥을 짓고 있었어요. 구조하려던 손길이 쇠사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복구된 휴대폰 메시지 기록이었어요. 화면에 짧은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이 또다시 멈췄어요. 엄마 여기 이상해 여권 뺏겼어. 연락 안 되면 경찰에. 읽음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 후 72시간 동안 통신이 두절됐어요. 더 이상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만 남아 있었어요. 김민준, 24세. 서울 출신의 대학 졸업 석 달 차였습니다. 월급 500만 원 공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떠났어요. 도착한 곳은 푸놈펜 외곽 3층 건물이었습니다. 철창, 감금, 폭행. 그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숫자가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 330이란 숫자가 더 이상 통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었어요. 꿈을 가진 청년들이었는데 쇠창살 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랫동안 데이터를 다루며 감정을 배제하고 살았습니다. 그날은 달랐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책상 위에 키보드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캄보디아 정부 공식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현재 조사 중입니다. 국제기구는 어땠을까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우려를 표명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단 한 문장만 있었어요. 주변국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말만 있었어요. 행동은 없었습니다. 움직임도 없었어요. 330명의 청년이 쇠창살 뒤에서 울고 있는데 세상은 회의록만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었습니다.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의 내부 데이터 교신량을 추적했어요. 밤마다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340%였어요. 문서 전송량도 578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국제통화 기록이 127회에 달했어요. 표면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불타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침묵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요. 포기의 침묵과 준비의 침묵, 한국의 침묵은 후자였습니다. 마치 숨을 고르는 전사처럼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새벽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서울에선 불이 켜져 있었어요. 외교부 6층, 국정원 지하회의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몰아칠 것이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330명의 청년이 쇠창살 뒤에서 울고 있었어요. 세상은 침묵했습니다. 단 하나의 나라만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정확히 75명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 패턴은 석 달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보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동안 한국은 작전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었습니다. 다시 한 모금 마시고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한국 내부 통신망의 움직임을 더 깊이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72시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며칠 뒤 뉴스가 터졌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 검문소였어요. 새벽 2시,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경찰이 화물칸을 열었어요. 22살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손목엔 쇠사슬 자국이 선명했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그 보고서를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생명이었어요. 아니, 돌아왔지만 숨이 멈춘 채였어요. 가족을 다시 만나지 못한 채였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채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많은 인원들이 더 있었습니다. 웅크리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지만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제발. 화면을 보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대형 화면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입을 열었어요. 한국인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한 불행한 사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피해자를 탓하는 정부였습니다. 죽은 청년을 비난하는 총리였어요. 쇠사슬에 묶여 맞아 죽은 사람에게 안전교육 운운하는 오만이었습니다. 한 줄의 면피였어요. 한 나라의 수치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발언이었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방조이며 어쩌면 공모다. 오랫동안 범죄 패턴을 분석하며 수많은 정부의 거짓말을 봤어요. 이건 그 중에서도 가장 비열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회피였어요. 가장 추악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조용했어요. 항의도 없었습니다. 경고도 없었어요.
성명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이미 외교 분쟁이 일어났을 상황이었어요. 대사 소환이 일어났을 사안이었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을 문제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의문이 들었어요. 왜 아무 말이 없지? 외교부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없었어요. 대변인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단 한 줄의 논평조차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자국민이 죽었는데 조용하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총리가 피해자를 비난했는데 반응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데 침묵한다는 게 의아했어요.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의 공개 활동을 추적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회의 일정도 변화가 없었어요. 출장 기록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하지만 내부 트래픽은 완전히 달랐어요. 서버 접속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교신이 폭증하고 있었어요. 문서 암호화 전송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국제통신망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었어요. 외교부 6층 서버 접속 578회, 국정원 보안망 통신 340% 증가,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긴급회의 127건.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멈춘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모르게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포기가 아니다. 침묵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의 침묵이었어요. 할 수 없어서 입을 다무는 침묵이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는 침묵이었어요. 세상에 굴복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의 침묵이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전사가 칼을 가는 시간이었어요. 사냥꾼이 숨을 죽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후자였어요.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숨을 고르는 전사처럼 침착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치밀하게 설계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밤을 추적했습니다. 외교부 6층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회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지하 회의실도 마찬가지였어요. 24시간 가동 체제였습니다. 교대 근무가 시작됐어요. 비상 연락망이 활성화됐습니다. 해외 정보망이 총동원되고 있었어요.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전문가가 소집됐어요. 현지 네트워크가 가동됐습니다. 구출 작전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데이터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작전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외교 채널을 여는 게 아니라 구조 루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성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왼쪽엔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오른쪽엔 한국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대비가 선명했어요. 일본은 외교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영사 협력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이 우려한다고 밝혔어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어요. 유럽 국가들도 비슷했습니다.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하고 주시하겠다고 말했어요. 모두 말만 있었습니다. 행동은 없었어요. 계획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말은 없었지만 행동이 있었습니다. 성명은 없었지만 작전이 있었어요. 우려는 표명하지 않았지만 구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다시 한 모금 마셨어요. 식어서 차갑고 쓴맛만 남았지만 정신을 차리게 해줬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를 응시하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없는 전쟁이었어요. 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작전이었어요.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은 조용했지만 거대했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강력했습니다. 세상이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몰려오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새벽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서울은 깨어 있었어요. 불이 켜진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준비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끄지 않고 계속 지켜봤어요.
한국 내부 통신망을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도 활동이 멈추지 않았어요. 5시가 되어도 교신이 계속됐습니다. 6시가 되자 오히려 더 활발해졌어요. 그들은 잠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다. 세상은 그들이 조용하다고 생각하지만 틀렸다. 그들은 지금 폭풍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 그 폭풍이 몰아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3장. 사건 발생 3일 후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브리핑룸이었어요.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손에 든 문서는 단 한 장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캄보디아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동한다고 했어요. 현지 체류 국민은 즉시 철수를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공적 개발 원조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3분 브리핑이었습니다. 질의응답은 없었어요. 기자들이 손을 들었지만 대변인은 고개를 숙이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그 장면을 보는데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단 3일 만에 결정을 내린 겁니까? 일본이 같은 사안을 처리하는데 보통 2주가 걸립니다. 미국은 최소 일주일이 필요해요. 유럽 국가들은 일주일 이상 회의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3일, 72시간 만에 모든 걸 결정하고 발표했어요. 회의를 끝낼 시간에 그들은 행동을 시작한 겁니다. 3시간 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 캄보디아행 비행기 탑승률을 추적했어요. 평소 85%였던 탑승률이 7%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호텔 예약 취소율을 확인했어요. 89%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출장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여행사들이 캄보디아 상품 판매를 중단했어요. 단 3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4시간 후 캄보디아 관광청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취소 요청이 폭주했기 때문이었어요. 리엘화 환율을 확인했습니다. 5% 급락하고 있었어요. 푸놈펜 증시 거래량이 67% 감소했습니다. 캄보디아 재무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뉴스가 들어왔어요. 이틀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세기를 띄웠어요. 외교부 차관이 직접 팀을 이끌었습니다. 경찰청 수사본부장도 함께 동행했어요. 국정원 요원들까지 포함된 11명의 합동 대응팀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었어요. 작전이었습니다. 군사작전처럼 치밀하고 신속한 움직임이었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고 움직인다. 태국 현지 언론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국이 전례 없는 초고속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사건 발생 48시간 만에 특수팀을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외교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썼어요. 방콕의 한 유명 뉴스 앵커가 생방송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는 참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진짜 리더십이라고 외쳤습니다.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SNS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작전 시작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이 움직인다는 게시물이 수만 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국가다라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환호와 응원의 메시지가 터져나왔어요. 인도 언론도 긴급 속보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결단이 아시아 국가들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필리핀 네티즌들이 댓글창을 메웠습니다. 우리 정부도 제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글이었어요. 한국은 진짜로 국민을 지키는구나라는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호텔방 책상 앞에 앉아서 모니터 화면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각국 언론의 보도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뉴스를 따라갔어요. 오랫동안 수많은 국제적 위기 상황들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해왔지만 이런 속도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고작 이틀 만에 국가급 대응팀이 현장으로 직접 향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이 위험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까요?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중국계 범죄 조직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을까요? 냉정한 분석가로서 감정보다는 데이터와 현실을 우선시하는 게 제 본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작전이라니 한국이 과연 이런 복잡한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말입니다.
곧 제 모든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날 오후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이었습니다. 마침 다른 일정 때문에 공항 라운지에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한국 대응팀이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로 환승하기 위해 게이트를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묵직했어요. 말 한마디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그들의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군인처럼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이었어요. 공항 로비 전체가 순간 정적에 잠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던 여행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쳐다봤어요. 그 순간 뭔가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미션이 아니라고요. 그들의 표정에는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국민을 구한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날 밤 동남아 전역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시간순으로 나열했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나올 만한 대응 속도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회의실에서 토론할 때 한국은 이미 비행기에 올라 있었어요. 보고서 작성을 고민할 때 한국은 이미 작전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신중한 접근을 논의할 때 한국은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어요. 창밖으로 방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세상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 대신 행동으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록 대신 작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세계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72시간 결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BBC도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행동하는 국가 한국이라고 보도했어요. 일본 언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의 초고속 대응에 일본 정부 긴장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중국 언론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이죠. 한국 대응팀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한 건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프놈펜 공항에는 이미 각국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어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심지어 인도 언론까지 취재진을 급파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외교부 차관이 가장 먼저 게이트를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50대 중반 남성이었어요. 그의 뒤로 경찰청 수사본부장과 국정원 요원들이 일렬로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눈빛은 날카로웠고 마치 전장에 투입되는 특수부대원들 같았어요. 현지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는 진행됐느냐고 물었어요. 구체적인 구출 계획이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중국 측의 반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추궁했죠. 차관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호한 걸음으로 공항을 빠져나갔어요. 생중계 영상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도 느껴지는 강렬한 결의였어요. 이들은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행동하기 위해 온 것이었어요. 프놈펜에 도착한 한국 대응팀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 대사관 내 긴급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했어요. 통신망과 의료팀, 법률 자문까지 즉각 투입됐는데 이건 일반적인 영사 업무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군사작전 수준의 대응 시스템이었어요. 현지 정보원을 통해 들어온 소식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팀은 도착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캄보디아 경찰청과 첫 회동을 가졌어요. 일반적인 외교 절차라면 최소 며칠은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직접 찾아가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협조를 요청하러 온 게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온 거라고 말했어요.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직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틀 후 새벽 5시였습니다. 프놈펜 외곽 지역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한국 수사팀과 국정원 요원들이 비밀리에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감금된 한국인들 중 한 명이 몰래 확보한 휴대전화로 보낸 신호를 추적한 결과였어요. 새벽 3시 20분. 첫 번째 구조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일부가 협조했어요. 한국 수사팀이 직접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3층 건물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요원들이 진입했습니다. 범죄 조직원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제압됐어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5명 전원이 무사히 구출됐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지 정보원이 긴급히 연락을 해왔어요. 한국이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구조 성공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해낸 겁니까?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실제로 인질을 구출한 겁니까?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였어요. 시아누크빌 항구 근처 창고에서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12명을 구출했어요. 한 청년이 태극기를 보고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에서 왔느냐고 물었어요. 그래, 우리가 데리러 왔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였습니다. 푸놈펜 북부 공장지대에서 세 번째 작전이 진행됐어요. 18명 전원 무사 구출이었습니다. 범죄 조직 리더가 협박했다고 합니다. 인질을 다치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어요. 한국 팀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협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국민을 데리러 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20분도 안 돼서 작전이 완료됐어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습니다. 사흘간 연속 작전이었습니다. 5명, 12명, 18명, 총 35명을 구출했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국 언론이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보도했어요. 한국이 새벽 작전으로 35명을 구출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완벽한 작전을 수행했다고 보도했어요. 생방송 뉴스 앵커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한다고 외쳤어요. 이것이 진짜 외교라고 말했습니다. SNS는 순식간에 들끓었어요. 한국은 국민을 지킨다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완벽한 작전이라는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진짜 국가다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실시간 트렌드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한국 관련 해시태그로 채워졌어요. 필리핀 네티즌들은 눈물 이모티콘과 함께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부럽다고 썼어요. 우리도 저런 정부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동남아 전역에서 찬사가 쏟아졌어요. 호텔방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 그 모든 반응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구조된 한국인들이 대사관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담요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요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구조된 사람들을 차량에 태우고 나서 조용히 고개를 숙여 경례를 했습니다. 태극기를 향한 경례였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작전을 분석하고 연구해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그들에게 이건 단순한 임무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구한다는 그 하나의 사명이었어요. 현지 캄보디아 시민들도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사관 근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코리아 코리아 함성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정부는 당황했어요. 한국의 성공에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이 된 겁니다.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냈어요. 한국 측의 일방적인 행동은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범죄 국가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우리에게도 자존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 일부도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을 따랐어요. 한국의 과잉 대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외교적 결례라고 비난했어요. 캄보디아 경찰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썼습니다. 그 보도들을 보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전형적인 책임 회피였습니다. 자국민이 범죄에 노출됐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가 오히려 피해국을 비난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정작 캄보디아 국민들의 반응은 정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푸놈펜 시내 곳곳에서 캄보디아 시민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손에는 응원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의를 위해 싸워주세요라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캄보디아 청년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팀을 응원했어요. 태국 언론이 이 장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캄보디아 시민들이 자국 정부가 아닌 한국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한국의 정의로운 행동에 동남아 시민들이 감동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방콕의 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외교가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국가의 모습이라고 외쳤어요. 인도 주요 일간지도 한 면에 이 소식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외교는 총보다 빠르다고 썼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작전이고 그들의 동기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국제 여론은 점점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다음 날 곧바로 두 번째 작전 준비에 들어갔어요. 아직도 푸놈펜과 시아누쿠빌 지역에 감금된 한국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관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약속이었고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외교 행동하는 국가.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기록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날 외교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랫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작전들을 분석해왔습니다. 수많은 구조작전을 연구했죠. 대규모 철수작전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국민만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국가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군사력일까요? 아니면 경제지수?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국가의 힘은 국민을 향한 결심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구조작전의 성공 이후 푸놈펜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는 매일 아침 캄보디아 시민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손에 태극기와 캄보디아 국기를 함께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의를 보여줘서 고맙다는 플래카드가 보였어요. 우리도 용기를 얻었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방콕에서 매일같이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대응팀이 캄보디아 대사관 건물 옥상에 태극기를 개양했다는 보고였어요. 일반적인 국기 개양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작전을 지휘하던 요원들이 새벽 첫 햇살과 함께 직접 올린 깃발이었어요. 현지 기자 한 명이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보였어요. 그 아래 서 있는 한국 요원들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국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진은 곧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태국의 한 유명 사진작가가 그 이미지에 캡션을 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약속이라고 썼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멈칫했습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작전 현장을 분석해왔어요. 국기를 올리는 장면도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 깃발 속에는 승리의 의미가 아니라 사명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한국 정부는 또 다른 조치를 발표했어요. 코리안 긴급보호센터를 푸놈펜 시내 중심가에 추가 설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운영되며 의료진과 심리상담사, 법률 전문가까지 상주한다고 했어요. 이건 더 이상 일시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이번에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 측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캄보디아 언론조차 정부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푸놈펜의 주요 일간지 한 곳이 사설을 실었어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하고 있다. 내용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민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타국의 국민 보호 노력을 비난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지 언론인들도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진짜 정의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를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한국 대사관에 진입하려 한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어요. 명목은 시설 점검이었지만 누가 봐도 압박이었습니다. 즉시 현지 정보원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지금 대사관 앞에 경찰 병력이 10여 명 넘게 배치됐다고 했습니다. 정보원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어요. 코리안 데스크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한국 측이 저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현지 생중계 스트리밍을 찾아 접속했어요. 한 현지 기자가 휴대폰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대사관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양측의 모습이 보였어요. 캄보디아 경찰 지휘관이 한국 대사관 직원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리는 내용이 있었어요. 법에 따라 시설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조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때 외교부 차관이 직접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곳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귀하의 요구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답했어요. 경찰 지휘관은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아마도 한국 측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는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대사관 건물 옥상에서 태극기가 다시 한번 크게 펄럭였습니다. 마치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 바람이 불어왔어요. 깃발이 바람을 타고 힘차게 나부꼈습니다. 현장에 모여있던 캄보디아 시민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박수 소리가 거리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코리아 코리아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결국 물러섰어요. 지휘관은 무언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제 진입을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화면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외교적 압박에도 현지 당국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곧 결이었어요. 그들의 태도가 곧 메시지였습니다. 태국 언론이 이 장면을 긴급 속보로 내보냈어요. 한국이 캄보디아 경찰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극기 아래 지켜진 주권과 신념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생방송 뉴스에서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라 한 나라의 의지라고 외쳤어요. 인도의 주요 방송사도 특집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외교는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라고 분석했어요. 진행자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한국은 국민 보호라는 원칙 앞에서 어떤 타협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진짜 국가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는 방콕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과거 사례들을 떠올려 봤어요.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 때를 기억합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수많은 현지 협력자들이 뒤에 남겨졌어요. 그들은 탈레반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공항에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많은 이들이 구조받지 못했어요. 리비아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각국이 자국민을 철수시킬 때 외교적 절차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많은 시간이 지체됐어요. 일부 국가는 자국민을 끝까지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나흘 만에 첫 구조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지금 압박 속에서도 단 한치의 후퇴도 없이 국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었어요. 국가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국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지 정보원을 통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강경한 대응에 조직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일부는 이미 도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는데 한국이 보여준 결의가 범죄자들까지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 고위 관료가 비밀리에 한국 대사관을 찾아왔어요. 그는 내부 문건 한 뭉치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 문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캄보디아 공무원 일부가 중국계 범죄 조직과 결탁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뇌물을 받고 범죄를 묵인했다는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경찰 간부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즉시 이 문건을 국제 언론에 공개했어요. CNN, BBC, 알자지라,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공무원 범죄 조직 유착 의혹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한국 측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 국내 여론이 들끓었어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부패한 공무원을 처벌하라는 구호가 터져나왔어요. 한국이 우리의 진실을 밝혀줬다는 플래카드가 보였습니다. 푸놈펜 중심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어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국민만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캄보디아 사회의 부패 구조까지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를 정화하는 폭풍이었어요. 현지 언론 한 곳이 한 면에 큰 제목을 뽑았습니다. 한국 캄보디아를 구하다. 기사 내용이 더욱 강렬했어요. 한국은 자국민을 구출하면서 동시에 캄보디아의 부패를 폭로했다고 썼습니다. 이것이 진짜 정의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발코니에 나가 담배를 한 대 꺼냈습니다. 담배는 10년 전에 끊었지만 그날은 예외를 두고 싶었어요.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랫동안 국제 안보를 다뤄왔습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의 작전을 분석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정의를 추구하는 나라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총을 들지 않았어요.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단호하게 흔들림 없이 국민을 지켰고 진실을 밝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끄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사력이 아니라 신념으로 싸우고 있다. 바람 속에서 펄럭이던 태극기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깃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향한 약속이었고 정의를 향한 선언이었어요. 내부 문건 공개 이후 캄보디아 전역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놈펜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어요. 시민들은 정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부패 공무원을 즉각 수사하라고 외쳤어요. 한국이 보여준 게 진짜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손에 든 피켓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방콕 호텔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지 정보원들로부터 시시각각 보고가 올라왔어요. 캄보디아 정부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부패에 연루된 관료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틀 후 오후 상황이 또다시 급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한국은 캄보디아 내정에 대한 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번 사태는 지역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직접 나선 거예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중국이 개입한다는 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였어요. 캄보디아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였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시작되면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에 더욱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그날 저녁 캄보디아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측의 일방적 행동은 양국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의 독단적 조치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총리의 측근들도 언론에 나와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국제 언론도 이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CNN은 한국과 캄보디아를 둘러싼 외교전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내보냈어요. BBC는 동남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외교 대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서방 언론은 한국의 강경한 외교가 위험한 선례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 이 모든 보도들을 확인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요? 중국의 외교적 압력과 캄보디아 정부의 반발 그리고 일부 서방 언론의 비판까지 한꺼번에 쏟아지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 발 물러섭니다.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타협점을 찾으려 하죠.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남기고 철수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대통령실에서 특별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어떤 외교적 압박에도 우리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지시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했어요. 국방부와 외교부는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미였어요. 그 성명을 읽으면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이 길을 끝까지 갈 작정인 겁니까? 중국과의 마찰도 감수하고 국제적 비난도 감당하면서요. 현지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공군 수송기가 태국 우타파오 공군 기지에 대기 명령을 받았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긴급 철수 준비였습니다. 또한 청해부대 소속 군함 한 척이 캄보디아 인근 해역으로 이동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어요. 국제사회는 긴장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군대를 움직이려는 건가 하는 우려가 퍼졌어요. 이건 외교 분쟁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각국 외교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동남아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태국 외교부 장관이 기자 회견을 열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했어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인도 언론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썼어요. 뉴델리의 한석학이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것은 진짜 국가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는 결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모든 반응들을 종합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둘로 나뉘고 있다는 것을요. 한쪽은 외교적 안정과 기존 질서를 중시하는 쪽이었어요. 다른 한쪽은 정의와 원칙을 우선시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한국은 외교적 압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틀 후 새벽이었습니다. 시아누크빌 항구 근처에서 두 번째 대규모 구조작전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캄보디아 경찰 특공대가 먼저 한국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내부 문건 폭로 이후 캄보디아 경찰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부패하지 않은 젊은 경찰관들이 한국 측에 협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작전은 긴박하게 진행됐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에는 무장 경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캄보디아 합동팀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비명 한 번 없이 경비들을 제압했습니다. 2층과 3층에 갇혀있던 18명을 모두 구출했어요. 작전 시간은 정확히 17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소식을 듣고 전율했어요. 17분 만에 18명 전원 구출이라니. 이건 군사작전 수준의 정밀함이었습니다. 태국 언론이 가장 먼저 이 소식을 특종으로 내보냈어요. 한국이 또 한 번의 완벽한 작전을 수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전원 구출 성공이라고 했어요. 생방송 뉴스에서 앵커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작전이라고 외쳤어요. 완벽한 작전이라고 말했습니다. CNN도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어요. 한국에 흠잡을 데 없는 구조작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리포터가 이렇게 논평했어요. 한국은 외교적 압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완벽한 성공을 거뒀다고 보도했어요. 인도의 주요 일간지는 한면 전체를 할애했습니다. 한국이 중국 압박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구조에 성공했다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세상이 한국에게 멈추라고 했을 때 한국은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였다고 썼어요. SNS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는다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어요. 완벽한 작전이라는 게시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짜 국가다라는 댓글이 넘쳐났어요. 세계 각국에서 실시간 트렌드 1위부터 20위까지 모두 한국 관련 해시태그로 채워졌습니다. 필리핀 네티즌 한 명이 올린 게시물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부럽다고 썼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이 해외에서 문제를 겪어도 조심하라는 말만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직접 와서 구한다고 썼습니다. 이게 국가와 그냥 정부의 차이라고 말했어요. 시아누크빌 지역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 고맙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의 범죄를 소탕해줘서 감사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 수사팀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현지 노인 한 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저 범죄자들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했어요. 우리 경찰도 우리 정부도 손을 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와서 단 하루 만에 해결했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말하며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멈칫했어요. 한국은 자국민만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고통까지 덜어준 거예요. 이건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캄보디아 정부에서 놀라운 발표가 나왔어요. 내무부 장관이 직접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측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 조직을 소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완전히 태도가 바뀐 겁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 리더 3명이 체포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어요. 캄보디아 경찰이 한국 측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체포한 거였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중국 본토로 도주하려다가 공항에서 붙잡혔어요. 중국 외교부는 이번에는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비난하는 성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도 여론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SNS 웨이보에서는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한국이 부럽다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 국민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넘쳐났어요. 중국 당국이 급하게 이런 게시물들을 삭제했지만 이미 수십만 명이 본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발코니에 나가 방콕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태극기가 펄럭이는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오랫동안 국제 안보를 다뤄왔습니다. 수많은 작전을 분석했고 수많은 국가들을 연구했어요. 하지만 이런 나라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더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총이 아니라 신념이었어요. 그들의 방패는 철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게 진짜 강국의 모습이구나.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 작전을 끝까지 완수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상의 기준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구조작전의 성공 이후 동남아 전역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국,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각국 정부가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피해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자국민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의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방콕에서 이 모든 변화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외교부 관계자 한 명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가 10년 동안 못한 일을 2주 만에 해냈다고 했습니다. 이제 범죄 조직들이 떨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며칠 후 한국 정부는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동남아 한인보호 네트워크 구축 계획이었어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 주요 국가에 긴급 대응팀을 상시 배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4시간 한라인을 운영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어요. 국제 언론은 이를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가 이렇게 썼어요. 한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외교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영사보호를 넘어선 적극적 국민 수호 체계라고 분석했어요. 프랑스 르몽드도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실험이 세계가 주목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기사들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발성 작전으로 끝내지 않고 있었어요. 시스템을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국가의 자세였어요. 노트북을 열고 최종 집계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구출한 인원은 총 102명이었어요. 체포된 범죄자는 147명이었습니다. 작전 성공률은 100%였어요. 단 한 명의 인질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요원 중상자도 없었어요. 완벽한 기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의제는 동남아시아 인신매매 및 강제 노동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작전이 중심 주제였어요. 미국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어요. 이는 국제사회가 본받아야 할 모범 사례라고 했습니다. 영국 대표도 동의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한 사례라고 했어요. 프랑스 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21세기 인도주의 외교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엔 회의 생중계를 보면서 놀랐어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한국을 치켜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존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표의 발언이 더욱 놀라웠어요.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을 비난해왔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중국은 한국의 노력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조직 소탕은 모든 국가의 공동 책임이라고 했어요. 이 문제에서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중국이 항복했군. 그들도 더 이상 한국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마지막으로 발언했어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헌신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유엔은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했어요.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한국 유엔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유엔 회의를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한 나라에 대해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내는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동남아시아 8개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캄보디아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K인도주의 대응 모델을 공식 도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어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국민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 총리가 특별기자 회견을 열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태국은 한국을 영원한 파트너로 여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장관도 성명을 냈어요. 한국의 행동은 아시아의 자긍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구가 아닌 국가가 세계 기준을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중국은 해외 범죄 조직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국적자가 관련된 모든 인신 매매와 사기 조직을 소탕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동남아 각국과 협력하여 범죄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 움직인 겁니다. 지금까지 묵인해왔던 중국계 범죄 조직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현지 분석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압박 때문이라고 했어요. 중국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 여론이 완전히 한국 편으로 기울자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움직인 것이라고 했어요. 싱가포르의 한 정치학자가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중국을 움직였다고 했어요. 이것이 진짜 외교의 힘이라고 썼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었어요. 중국 SNS 웨이보에서는 한국 관련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 당국이 검열을 시도했지만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부럽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도 저런 정부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글이 넘쳐났어요. 한국은 진짜 선진국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의 글이 특히 화제가 됐어요. 나는 오늘까지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믿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니 부끄럽다고 했어요. 강대국은 힘으로 누르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나라라고 썼습니다. 그 글은 삭제되기 전까지 3천만 명이 봤어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중국 내부까지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국민들의 의식까지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했어요. 전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시작했어요.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세계의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어요. 한 명이라도 위험에 처하면 국가 전체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우리가 구한 것은 국민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를 구했고 인간의 존엄을 구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최종 브리핑이 발표됐어요. 외교부 차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민 여러분이라고 말했어요. 지난 3주간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만의 승리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 모든 협력국들과 함께 이룬 승리라고 했습니다. 차관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감정이 복받치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증명한 것은 단 하나라고 말했어요. 국민을 향한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브리핑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각국 대사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미국 대사, 영국 대사, 프랑스 대사 모두가 일어섰어요. 심지어 중국 대사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화면을 보며 눈물이 핑 도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어요. 같은 날 오후 유엔 본부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글로벌 인도주의 공로상 시상식이었어요. 유엔이 긴급히 만든 새로운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수상국은 당연히 대한민국이었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상을 수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 인도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총이 아닌 사랑으로, 강요가 아닌 협력으로, 지배가 아닌 동반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선언했어요. 한국 유엔 대표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 상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싸워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던 피해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엔 총회장이 기립박수로 들썩였어요.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두 일어나 10분 넘게 박수를 쳤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기립박수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상식 직후 43개국이 동시에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한국 모델을 공식 채택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아프리카 12개국, 중남미 18개국, 중동 8개국, 유럽 5개국, 전 세계가 한국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후 서울에서 대규모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구조작전에 참여했던 모든 요원들이 귀국했어요. 인천공항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어요.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함성이 공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서 동남아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먼저 발언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아시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회의 결과 서울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모델을 기반으로 아시아형 안보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지키며 함께 번영한다고 선언했어요. 세계 언론은 이를 아시아의 르네상스라고 불렀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진짜 강국은 두려움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나라라는 것을, 진짜 국력은 얼마나 많은 적을 무찌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친구를 만드느냐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외교는 얼마나 많이 얻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은 세계에 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파일을 닫았어요. 새로운 희망을 찾아 한국으로 향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증명했습니다. 사랑이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것을, 그리고 인류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국가란 국민을 지키는 결심이고 그 결심을 끝까지 지켜내는 의지라는 것을요. 한국이 보여준 그 길이 세계 모든 나라의 미래가 되길 바랍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미래가 오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끝까지 움직인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그리고 그 행동 뒤에 진심이 훨씬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외교라고 하고 누군가는 쇼라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조용히,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낸 사람들 덕분에 누군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힘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단단한 의지일지도 모른다는 거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